주한미군은 코앞에서 서해에서 베이지까지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취약성을 논할 때 이런 말 했거든요. 중국에서 주한미군이 1000km가 아닌데 얼마나 위험하냐 그랬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중국 수도인 베이징이 주한미군 사정거리에서 1000km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이건 이미 예고된 대로 시작된 거다. 최근 서해에서 미군과 중국 군용기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군사 상황을 보면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에서 미군과 중국의 항공기가 대치하는 건 우연이 아니었고 예견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입구를 열었다. 그 미중 한반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라는 성격 전환이 입구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미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 6.25 끝나고 체결됐습니다. 물론 한미동맹 전문에는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범위가 들어있지만 1953년 한국이 제대로 된 해군 한 종도 없는데 태평양 이런 데 안보 보호할 수 있어? 오로지 미국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탄생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 6.25와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주체상은 누구냐? 북한이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냐? 한반도였다. 이게 그동안의 상식이고 암묵적인 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80년을 전으로 뒤집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종합국력에서 한국을 앞섰어요. 국방력도 앞섰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군을 빼면. 그러나 80년 전후로 체제 경쟁이 끝났고, 그리고 이 90년 전후 사회주체는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위였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됐죠, 완전히. 지금 북한은 최빈국, 경제력으로 180, 200이고 한국은 10이잖아요. 국방력도 한국이 5위권을 유지합니다. 자꾸 핵이 없는데 핵 없으면 국방력 없는 필요 없는 핵만 가지면 끝나죠. 그건 아니다. 보면 북한은 35에서 36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병력이 128만이라고 떠들지만 이게 지금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북한 체제 경쟁의 변화,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 변화. 미국이 이제 예전처럼 전 세계 질서를 혼자 책임지는 이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하는 그 시초가 언제냐?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이라크에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한미동맹의 범위가 해외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시작 정권 전환이라는 얘기가 그 즈음 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 데서 이제 전시작 정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동맹을 보호하는데, 그렇다면 점차 비용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겠죠. 바이든 정부 때 동맹을 우선하고 한미일 정상에 대한 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을 만났던 이유도 바이든이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서예요. 한국, 일본의 역할을 더. 트럼프는 어떻게 하죠? 니네들이 돈 내서 니네들을 지켜. 우린 돈 그만 쓸 거야. 이 입장이죠.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바이든이든 미국이든 동맹이 더 많은 역할을 하라라는 게 사실은 내용은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아주 거칠게 그냥 천박하게 두들겨 패는 것 뿐이고, 바이든도 잠자는 말로 니네들이 더 역할을 해야지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냉전 시작을 끝나면서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세계 경찰의 역할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각 국가가 자기들의 방위를 책임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말을 할 뿐이에요. 나토 국방비 올려, 한국, 일본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이번에 NSS, 미국 국가안보전략 백악관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나왔어요. 이번에 NDS, 국방부 차원의 국방전략이 나왔어요. 여기 특히 NSS에는 뭐라고 써있죠? 우리는 웨스턴 헤미스피어, 미국에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린란드 들어가요. 여기만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중국 억제하겠다. 요 두 가지예요. 대만 지키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중국은 왜 억제하느냐라고 그러면 NSS에 뭐라고 쓰였냐면,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세계 반도체의 거점이다, TSMC. 그 다음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간다.
근처로. 대만이 동북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가르는 전략적 거점이다. 이러니까 대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NSS예요. 그러니까 뭐죠? 미국은 본토를 지킨다. 대만을 포함한 중국과 이제 중심하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지키세요. 이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걸 이어받은 NDS, 미국 국방전략, 국방부에서 나온 게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Primary Responsibility형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책임.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한국이 맡아라. 그러면서 한국을 칭찬해요. 징병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방위산업이 있다. 강력한 군사태세가 있다. 이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이제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주한미군이나 혹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거에는 그런 말을 절대 못했어요. 자, 주한미군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해야 된다. 우리한테 핵추진 잠수함 허용했지만 지난해 말에 미 해군 참모총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의 큰 흐름 외교안보 전략에서 보면 북한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충분히 억제할 수 있고 주한미군은 동북아, 동아시아의 지역 전략군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서해에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미국이 설 연휴 때 한미일 훈련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야, 설이니까 좀 연기하거나 당겨서 하자. 그랬더니 미국이 일본하고 어떻게 했죠? B-52 폭격기 4대, 보통 한두 대 오는데 4대를 동해에 보냈어요. 일본과 합동훈련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정보 수집기를 내려보냈어요. 그때 한국군 비행기도 떴고 일본도 요격했어요. 자, 한미일 러시아죠. 자, 서해에서는 미군의 전투기가 F-16이 뜨니까 이 오산에 있는 슈퍼대 때 F-16이 떴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중국의 차디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니까 그럼 저쪽 항공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대치했어요. 그런데 서해에서의 주한미군의 대치는 한국군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김영승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에게 항의 전화했고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 그랬더니 주한미군은 우리 사과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하니까 러시아가 내려왔죠. 주한미군의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서해에서 중국과 대치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대치하는. 서해는 또 아주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공역도 좁고. 그렇게 보면 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전략적 성격 변화,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이미 예고된 대로 시작된 거다. 이거는 이제 입구다. 자, 또 어떻게 나오죠? 지난해 6월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방공포대가 중동으로 갔어요. 이번에 또 어떤 얘기 나오죠? 지금 중동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모질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공격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군 투입할 거야. 그럼 준비해야 돼요, 몇 달. 투입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다면 주한미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주한미군은 한국과 싸우고 주일미군은 일본만 싸우고 그러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 서해에서 이번 대치했던 건 이제 일상이 될 수가 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나 크루셜 소프트, 크리티컬 소프트 영어로. 이건 뭐냐면 해구산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 억제. 크리티컬 서포트는 해준다.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재래식으로는 한국이 북한을 막아라. 주한미군은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질 거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해준다. 약속.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번에 왜 주한미군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서해에서 비행기 띄웠고 싸웠어? 사과에 말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한미군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다. 중동 사태라면 여기서 갈 거고 미사일 포대 갈 거고 들어왔다 나왔다 할 거고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일이 있으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활용이 될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앞으로 중국 견제에 쓰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건 뉴노말이 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동맹의 추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한국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중요한 건 북핵에 대한 억제 이 부분을 확장 억제를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더 이상 주한미군은 북한만 억제해야 돼요? 통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대전략이 변했기 때문에. 또 하나 주한미군의 브런슨 사령관이 작년에 주한미군 홈페이지 대문에 올렸던 사진이 있어요. 그게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베이징, 필리핀, 일본, 러시아를 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중국은 제1도련선, 일본 오키나와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안쪽, 필리핀에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를 1도련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장악하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고 미국은 그걸 분쇄하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거든요. 근데 브럼스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1도련선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서 증원군이 제1도련선, 오키나와 그 선을,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포함해서 이 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주한미군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련선 안에 지금 주한미군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담을 쐈는데 담 안에 주한미군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에 미국의 모든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주한미군은 코앞에서 서해에서 베이지까지 1000km밖에 안 돼요. 캠프 험프리즈 해서. 여기에서 중국,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취약성을 논할 때 이런 말 했거든요. 중국에서 주한미군이 1000km도 아닌데 얼마나 위험하냐 그랬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중국 수도인 베이징이 주한미군 사정거리에서 1000km밖에 안 된다고. 쿠바 미사일 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을 설치하면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연대까지 갔던, 위기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서해 F-16과 중국 군용기의 충돌, 은 아니지만 대치 상황, 이건 미군 세계사적인 미군 전략 운용의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거기에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계속 일어날 거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국군이 적용하느냐,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걸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이란의 의사결정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더 급진적으로 바뀔까요? 지난달 28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미국에서는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자의 표호, 로우 오브 라이언.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반격하는 건 이제 트루 프로마이스 4, 그러니까 진실한 약속 4번, 4 작전이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막 중동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상황이 확 바뀌면서 지금 이제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 4일 현재 시점으로 가장 긴급한 뉴스가 이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죽은 뒤에 이제 권력이 공백 사퇴했는데 그게 이제 메워졌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이고 통수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의 이제 차남인 모지타파 하메네이 나이가 이제 56이죠. 최고 지도자가 선출됐다고 이제 영국의 본사를 둔 이란 반정부 매체인 이제 이란 인터내셔널이 막 보도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죠. 뉴욕타임스도 같은 날 이란 당국자 3명을 인용해서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란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지도자 6호시에 차기 지도자를 최고 지도를 뽑는 회의체인데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가 오전과 오후에 2번에 열렸는데 결국 모지타바를 라흐바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요. 모지타바는 이제 알리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고 부친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강경 보수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모지타바가 정권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외적에 대해서 단호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지타바는 간단히 소개하면 이란의 종교 중심지인 쿰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중견 성직자 신분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알리 하메네이 밑에서 정부 직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문고리 권력을 역할을 했고요. 마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했고 행사했고 이란 정부나 군, 정보 기관 전반에 대해서 실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그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란은 이제 신정 국가이지만은 또 이제 공화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지타바가 하메네이 뒤를 이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습이라는 또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비판도 확실하게 극복하고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에 오른 것을 보면은 이란의 핵심 세력인 혁명수비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란의 국민 세력이고 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세력인데 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받았으면은 모지타바가 당분간은 강경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강경한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이제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후계자 시나리오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다 생각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전 사람만큼이나 나쁜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 것이 최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근데 모지타바가 최악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 딱 조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제 반정부 회사들은 모지타바를 하메네이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의 일반 민중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 작전을 시작하면서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권력을 장악하라, 그래서 정권 전복을 촉구했지만은 이란 내부에서 현 체제를 대체할 만한 세력도 마땅치 않고 이란 야권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반정부 시에 구심점을 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제 전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모지타바에 대한 이란 내부의 반발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사주 같은 기간론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하메네이 사망 이후 전쟁 기간 자체가 다시 리셋된 겁니까? 주말 사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2, 3일 내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장담했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처음에 4주 정도 전쟁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워낙 큰 나라이니까 4주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말을 흐리겠는데, 트럼프는 나는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은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또 몇 시간 뒤에 지상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형적인 말바꿈 현상이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은 모지타바가 과연 협상장에 나올 것인가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 시간표는 짧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4월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이제 무역 협상에서 많은 거 얻으려면은 뭔가 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시진핑을 압박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속내일 텐데, 그 전에 끝날까? 이거는 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는 일단 그 미국 국내 여론에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함께 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반대한다가 43%고 잘 모르겠다가 29%. 약간 이게 이제 또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데, 공화당 지지자는 55%가 찬성을 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군사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응답이 56%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유가와 물가가 들썩일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11월에 미의회 중간선거가 있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부담감이 크죠. 그런데 이란의 경우 시간이 이란의 편입니다. 전쟁이 길어져도 이란 국민은 큰 피해를 입겠지만은 이란 지도부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이 체제가 지속하고 유지하면은 국민의 어떤 고통을 겪어도 상관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더 초조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내건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 포기, 미사일 포기, 그리고 후티나 시아파 민병대와 같은 외부 세력 지원 포기, 이것들은 체제 전복과 체제 정권 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신정 체제는 이 세 가지를 미국의 조건에 세 가지 조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지상전이 필수고, 그다음에 또 지상전 미국이 꺼려하고, 그래서 지상전을 한다고 해도 이란은 굉장히 넓고 지형이 험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변수는 두 가지인데, 이란의 전쟁 지속력, 아니면 이제 반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방공 미사일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혁명 수비대 단결 여부입니다. 근데 혁명 수비대는 계속 단결할 것 같고,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반대로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이 어는가,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맞냐, 아니면 미국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이 맞냐, 어느 게 먼저 빨리 떨어지냐, 여기에 달려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이 실제로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인지, 아니면 정치적 협상 카드 수준인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 고농축 우라늄은 HEU라고 하는데 보통 60% 농축도 60% 이상의 수준의 고농축이라고 하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보통 이제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 카드로 고농축 우려령을 흔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직전 단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기구 이제 IAEA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제 지난달 기준인데 약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추가 농축할 경우는 핵무기를 한 10기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60% 농축 우라늄을 90%로 이제 더 진하게 만드는 거는 기술적으로 한 수일에서 최대 한 일주 정도 걸린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란의 이제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지하시설과 그다음에서 이제 농축을 할 수 있고, 이 농축을 하면 이스파한 터널에 분산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하는데, 공습을 받고 있는데도 재건 또는 추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핵시설을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데, IAEA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식 연속성 상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상태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제 이란이 현 지도부가 무기화 의사 결정만 하면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현재 핵무기화 단계로 나가지 않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아직까지는 협상 카드로 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전에 오만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일단 뭐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빼내지는 않겠지만은 최저 수준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지타바도 새 최고 지도자도 당장 무기화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메네이 사망을 보며 시진핑과 김정은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을까요? 마음 착잡하고 복잡하겠죠. 일단 북한은 반응이 이제 지난 1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나왔는데,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작전 행위에 대해서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 그리고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 이의적 패권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이제 말폭탄을 쏟아냈죠. 아주 말폭탄의 강도 세고, 그리고 반응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1일에 나왔으니까 하루 만에 나온 거죠. 우방국인 이란을 도전한 동시에 자국으로 향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위험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이제 조심하고 절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북한으로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뭘 평가를, 어떤 명분을 대냐면, 이란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게 위협적이다. 그리고 또 임박했다. 이런 위협이 임박했다. imminent라는 표현을 썼죠. 이는 이제 북한에 두 개 다 해당하는 거죠. 이란보다 더한 위협은 북한이라는 뜻이겠고,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핵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핵무기를 이제 꽝꽝 늘리겠다가 이제 표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광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권을 지킬 때는 역시 핵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굳히겠죠. 그래서 김정은 생각은 북한이 만약 핵이 없었다면은 2017년에 그때 이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시절인데, 그땐 분명히 한 대 얻어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핵무기와 이런 무력 증강에 더 주력해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더 염려하는 거, 우려하는 거는, 미국과는 핵무기 증강으로 맞서면서 한국을 상대로는 뭐 대화 국면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또 대화를 3.1절 경축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대화를 또 제안했는데, 이런 제안에 응한 것보다는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그래서 국지도발 같은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난감스럽죠.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이란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은 중동에 이제 미국 주도의 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은 다음 타깃은 중동이 이제 안정되면은 전력을 인도태평양 그리고 중국 견지에 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란은 중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은 아니지만 강력한 친구고, 오랜 친분이 있는 친구고,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거점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양국이 맺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동의
특히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을 구매하는데 하루에 해상으로 수입한 원유 분량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 13.4%. 근데 이게 이제 공식 수치고 이란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비밀 거래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싸게 사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입장에는 아주 땡큐죠. 근데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도 작전을 벌여서 정권을 교체했고 러시아의 이제 불법 유령 선단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란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세 군 나라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싸게 원유를 사올 수 있는 수입선인데 세계가 다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세 나라부터 중국이 거의 뭐 착취하다시피 헐값으로 원유와 가스를 수입했는데 이게 이제 끈적에다가 물론 이제 중국은 나름 대비를 했겠죠. 비축량가 늘려가 대비하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란은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1대1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대1로 구상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이건 또 하나 이제 짚고 남은 게 이제 중국이 이란에 이제 무기를 많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뭐 제대로 작동 못했죠. 특히 YLC-8B라고 해서 장거리 감시 레이더가 있는데 중국이 이거를 뭐 미국의 F-22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번엔 먹통이었죠. 물론 뭐 성능이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 사이버 전쟁을 걸어서 뭐 먹통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이란에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9B도 팔았는데 이게 뭐 별 효과를 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제 중국의 레이더 방공 미사일 무용지물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또 놀리고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산 JY-27A 레이더가 굴욕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굴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이란은 특수관계,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이번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립 서비스만 했습니다.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란이 중국의 핵심 이익 국가는 아니지만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자기도 강대국이고 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안이 됐을 때 강조했는데 그렇게 강조했던 중국의 기존 태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형국인데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회에 있을 때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가 뽑혔는데 혹시나라도 레짐 체인지가 될 경우에 정권이 바뀔 경우라도 이란이 중국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장기할 경우에는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쓰느라 인도태평양의 중국 견제에 신경 쓸 여력이 적어진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전쟁, 종전 및 휴전을 포함해서 언제 끝날지 반대로 종전이 미뤄지는 최악의 이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트럼프가 언급한 4주, 빠르면은 다음 달 말, 조금 뭐 4주보다 더 하면은 4월 초, 3발 4초에 이제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거겠죠. 근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번 전쟁, 끝없는 전쟁, 이제 이라크를 말하는 건데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라크의 미군 개입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지만은 글쎄 그게 될지 모르겠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이 먼저 손을 들면은 협상하려는 수순이겠죠. 근데 지난해 이제 10일 전쟁이라고 했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습하고 나중에 미국이 B2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이제 끝냈던 10일 전쟁 같은 거는 중동 국가의 중재로 휴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란과 사이가 좋은 카타르도 이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란의 공습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장기화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 국가를 지금 다독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란이 계속 항전 의지를 아까 말씀드린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들고 계속 싸울 경우에는 4, 5주는 충분히 넘겠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동 국가도 이제 참전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도 가세할 기세이고요. 여기다가 또 이란의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도 참전할 경우는 이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이 벌어지는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장기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보는 이런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하고
유가 상승하고 물가 인상, 트럼프 지지도 약화,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대신 그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채우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 곳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요. 오만만이랑 페르시아만을 잇는 골목 같은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근데 이름은 이제 호르무즈 섬이라고 있는데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제 호르무즈 섬이 이란 쪽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UAE 그다음에 오만을 이제 통과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해협에 있는 세 개의 작은 섬을 갖고 이제 놓고 영유권 분쟁을 또 벌이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습니다, 폭이. 특히 이제 가장 좁은 곳은 한 대략 뭐 54km 정도 아니면 뭐 여기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근데 폭이 좁기도 하고 해협이 수심이 깊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주선이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은 한 9km 정도 된다는데 이거를 이제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는 뭐 중앙분리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오고 가는 방향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유조선 안에 장착하는 충돌 방지 시스템 TSS로 이제 정밀하게 항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심이 깊어서 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9km 이 해협이 이란 영해 소속이라는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오만 쪽은 대형 유조선이 못 다닌다 합니다. 좀 작은 게 다닐 수가 있고요. 일단 영해라고 하더라도 무해 통행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는 배라면 영해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단 영해 국가는 무해 여부를 판단하려고 선박을 멈춰서 검문, 그러니까 인검이라고 합니다. 인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인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쪽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이쪽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양대 수송로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가는 석유와 가스는 대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동북아시아로 가고요. 홍해로 가는 이제 석유는 이렇게 석유와 가스는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에즈운해를 통해서 뭐 또 컨티넨스도 많이 가고요.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원유는 30%, 액화 천연가스 LNG는 20%, 그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LPG는 한 3분의 1, 3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6개국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85%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가스 같은 건 100%.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에는 전 세계 에너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에 왜 그렇게 중요한 길목인가요? 일단 2일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고문인 이브라임 자바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란 국영매 언론에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다. 그리고 누구든 통과하려면 혁명수비대와 이란은 이제 또 정규군이 따로 있죠.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해군의 영웅들이 그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일 현지 시간 2일 현재로 선박 750여 척이 해협에 묶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해상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지급을 중단했고요. 이란이나 중국 국제 선박만 일부 이제 통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글벨로와 베리 럭키라는 그 두 척의 대형 우주선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죠. 특히 또 이글벨로의 최종 목적지는 충남 대산항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됐죠. 근데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이고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유가가 이틀 사이에 한 10%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원이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약간 기우인 게 원유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72%, 가스는 한 35%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 비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한 90일 정도 돼 있고 천연가스는 한 9일 정도 저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수치이지 실제 비축량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유는 한 200일이 넘을 것 같고 가스는 한 20일이 넘을 것 같은데 당분간 버틸 체력이 있지만은 고유가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죠. 그리고 코스피도 벌써 뭐 계속 폭락하고 있고 이틀 연속.
그 환율도 들썩이고 있고 지금 미국이 부과한 관세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한국 경제에 그 삼각 파도가 들이닥쳐서 올해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당분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유와 가스 수입이 막힐 수가 있지만은 다행히 비축량이 있다. 그러나 삼각 파도 때문에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두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봉쇄를 결심한다면 군사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의 해군 전력을 그 공습 표적의 상위권에 올려다가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자포폭트, 기뢰, 대한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폭트는 저기 사진에 띄워주시면 이거는 이란에 만든 게 아니라 이란이 지원한 후티 반군이 소형 어선을 개조해 폭탄을 싣고 무선으로 조정을 해서 유조선이나 컨테이너 선에 충돌을 해서 폭발을 일으켰는데 벌써 피해가 있었죠. 1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마샬 제도 국적의 유조선이 이란의 자폭보트 공격을 받아가지고 승조원 한 명의 사망의 사건이 있는데요. 또 둘째로 이제 꼽힐 수 있는 게 기뢰가 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7년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유조선이 피격이 됐는데 미국이 나서 이제 바닷길을 다시 여는데 4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1년 이상이고요. 당시에는 수백 발 수준인데 이란은 현재 5,000에서 6,000발 정도의 기뢰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선을 통해서 이제 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연어급을 이란이 수입해서 가다르급이라는 소형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몰래 기뢰를 이제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하나 있고 이란은 또 이제 그 중국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이제 CM302 인지 12의 이제 수출용 버전인데 이거를 계약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싼 거 빠른 거 이런 미사일들은 대한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것이고 크고 느린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 나스르나 누르 같은 이란산 국산 대한 미사일 충분한데 이들 미사일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그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에서 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이제 이런 대한 미사일을 표적을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가동할 경우는 이제 미국한테 바로 드러나죠. 미국의 전자전 능력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운용하고 있는 샤헤드 136 같은 이제 드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폭 드론인데 이거를 정찰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로 유조선 위치를 파악해서 대한 미사일을 날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은 이제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제 대리석인 후티 반군을 불지켜가지고 제가 아까 세계 양대 에너지 수송로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에 있는 예멘이 홍해를 감지하는 위치에 있는데 후티 반군이 이미 이제 홍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을 상대로 공격을 재개하겠다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글로벌 해군 단체인 BIMCO가 벌써 이제 경고를 내렸고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공격 사례는 보고되지 않지만 되게 위험한 상태이고 홍해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우회로인데 이걸 막으면은 이제 세계 양대 에너지 수송로가 막히는 거죠. 이란한테는 레버리지 수밖에 없고 또 이란은 계속 이제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에너지 시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 시설,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 등이 지금 이란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시설보다 이런 에너지 시설의 방어망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노리면은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둘째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야지 미국이 물러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다음에 후티 반군을 통한 홍해 봉쇄, 그리고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 집중 타격 이런 전략을 내세워서 유리한 고지를 지금 취하려고 이란이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협 통항이 본격적으로 막힌다면 미국은 이를 어떻게 돌파하려 할까요? 예, 국제 해상 선박 감시 기구인 이제 UKEMTO가 최근 중동에서 민간 상승에 대한 위협 동향을 발표했는데 위협 사례가 한 8차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공표했는데 이 중에 5회가 이란 소행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슬슬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을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미국의 이제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란의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분간 유가가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내려갈 것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해군이 호위를 한다고 지금 제한적입니다. 왜냐면은 당장 지금 전투 임무에 급급한데 이걸 빼내서 호위 임무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호위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적은 어림도 없고 미국 국적의 우주선만 호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장기화는 전적으로 이란의 전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유조선과 중동 국가 에너지들을 더 많이 부수냐, 미국이 그런 이란의 전력을 빨리 제거하냐, 이런 싸움인데 누가 더 빨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냐. 앞으로 빠르면 1주 아니면 2주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 봉쇄도 이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중국이 힘들어하니까 이란한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지 이런 것들 신경 쓸까 지금 개인적으로 의심도 듭니다. 해협 문제가 단순한 해상 통제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 다자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높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이제 이웃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봉쇄가 장기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에너지 시설이 계속 타격이 심해질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잡고 있는데 다독이고 있는데 이 미국의 손을 뿌리치고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개입 의지를 밝혔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하면 이제 중동 지역으로 급파가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마겟돈 말씀드렸는데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현지로서는 좀 높습니다.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일부 대상을 이제 괴롭히는 방식을 선호할 거, 히트앤드 방식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제 국제 여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삼손 전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가진 핵무기를 다 주변의 아랍 국가에 발사해서 너 죽고 나 죽고 식으로 가자. 이래서 이게 하나의 뭐랄까 억제 전략을 하는데 이란도 이렇게 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봉쇄하고 주변 국가의 에너지설을 초토화하네요. 이런 전략은 이란판 삼손 전략을 하는데 이런 삼손 전략으로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마겟돈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현재로서는 이란의 지도부가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지 장기 소모전으로 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질을 잡는 건데 인질을 잡아 쓰는 건 호르무즈 해협이니까요. 결국 여기가 이란 입장에서 최강의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 이상의 이제 빠르면 일주 정도의 판가름이 날 것 같은다 그러는데 일단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장기화할 거고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은 급등할 것이고 당연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거세질 거고 미국의 이제 국내 여론 특히 이제 공화당의 마가 세력들 그다음에 중도층들 이런들이 이란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선회할 것이고요. 전쟁을 조기 종료로 압력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란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버티기가 성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레바논이나 예멘, 이라크 등 이제 지원 세력들 프록시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확대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장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란의 현 체제는 살아남을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패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를 망가지고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스라엘의 전략 목표는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가 본 게임일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당시에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의 얘기를 빌자면은 I'm still hungry. 이스라엘도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하메니 사망은 이스라엘에서는 큰 성과죠. 전과인데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하메니는 전술적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2023년 10월 7일 이제 하마스의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서 테러 납치를 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전쟁 벌어졌는데 근본 원인을 이란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악의 축의 근본은. 그다음에
그래서 4대 목표를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 금지, 핵 금지, 핵 개발 금지, 그다음에 대리 세력 지원 금지, 그리고 마지막은 정권 교체인데 이 중에 이제 3개는 핵심이고 정권 교체는 이제 약간의 좀 핵심에 좀 떨어지는 건데 일단 그 이란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는 워낙 때 최소 못하더라도 한 5에서 10년 정도 지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은 뭐 모두 다 파괴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붕괴하려고 합니다. 이란 정권의 교체 또는 약화가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이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소 약화하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실질적 위험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번 전쟁의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리 세력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나 하마스는 일단 뭐 사실상 제거가 탈락했고 나머지는 많이 약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제 핵과 미사일을 제거했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과 함께 공동 작전을 벌이면서 핵과 미사일 시설 집중 타격하고 참사 작전을 벌여서 지부를 제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란과 주변 중동 국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까불면 죽는다. 까불지 마라. 그래서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잔디깎기라고 표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대리 세력들을 한꺼번에 내칠 수 없으니까, 잔디가 자라면 뿌리까지 못 뽑으니까 위에만 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일정 세력을 타격하는 것에서 이제 잔디 깎기식으로 일정 관리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뿌리까지 뽑으려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기 좀 모자르다. 그래서 하메네이 이제 사망한데 이번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더 강경한 반이스라엘 기조를 취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난감하죠.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약화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하고 생존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헤즈볼라나 후티는 이제 이란의 동지에서 지금 또 꿍짝꿍짝 하고 있고, 그 전쟁의 장기화를 이제 이스라엘이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스라엘 내부 정치는 전쟁 전폭지직, 건국일치, 뭐 대동단결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이제 계속 장기화할 경우는 이런 대동단결 여론도 분명히 돌아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책임은 현재 이제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길어지면서 초반부에 뭐 강경 여론이 점점 약한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상황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할까요? 예, 이 일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이제 이란을 향해서 대화, 공교 이 메시지를 막 번갈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내면에서는 이란 공격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네타냐후다. 이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거다. 이거 승인해달라 요청을 했죠. 근데 여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1월 14일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아직 우리 방어 준비가 완벽하게 안 갖춰졌다 해서 이 공격을 1월 말로 늦추고 싶다. 이런 뜻을 전달했고요. 트럼프가 오케이 했죠. 그리고 2월 11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두 지도자가 만나는데 이란 공격 얘기만 했다면서, 그래서 3시간 동안 물론 협상 얘기도 했지만 전쟁 가능성, 공격 가능 날짜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전쟁 쪽으로 기운 데는 네타냐후 꼬드긴 것도 있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으로 체포하니까 자신감도 붙었다 합니다. 그래서 DNK 이제 미국 합참의장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보다 훨씬 어렵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이번 전쟁의 핵심 동력이자 명분 맞습니다. 맞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과 이제 정상회담에서 뭐 무역의 협상에서 대타결을 해야 되는데 뭐 흔들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싶어 하고, 중동을 전체를 정리해서 완전히 안정을 시킨 다음에 오로지 전력을 중국 전지에 쏟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도 있을 겁니다. 예. 만약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안보 계산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조기 종전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내부 상황은 강경론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할 거는 의심스러울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강경해져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조기 종전 압박이 거세지는 이런 U자형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능력을 이번에 완전히 괴멸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인데 그렇지 못하고 전쟁을 끝나면은 이란의 보복 역량만 키워줄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결기가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론의 핵심인데 또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2023년 10월 7일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있고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은 권력을 유지하는 방패가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연립정부를 하는데 연립정부의 파트너들이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극우 세력들은 이러한 체제의 전복도 원하고 더 넘어서 레바논과 같은 주변국도 점령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점점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법, 셈법이 나름도 있지만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을 압박할 전망인데 일단 경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은 이제 상비군을 적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예비군을 소집 동원해서 전투에 투입하는 이런 구조인데 예비 구조도 매우 높은데 수십만 명의 젊은 층을 예비군을 동원할 경우에는 이런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도 뭐 GDP 전망도 되게 안 좋은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제 길게 끌기는 원하지 않고 짧고 세게 이란을 때려 승리를 선언하라고 하는데 이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해서 계속 버티기 나갈 경우에는 결국 미국은 이제 장기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이 이제 휴전을 주도할 것이고 그다음 내부의 경제적 아우성이 커지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휴전 또는 종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헤즈볼라 등 주변 전선이 확대될 경우 이스라엘은 다중 전선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10만 명을 추가 동원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일 규모로는 2023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또 5만 명을 좀 동원한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 추가 10만 명 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이런 데 이제 접경 지역에 지상군을 좀 증강하고 있고요. 민방위 사령부가 따로 있는데 여기 2만 명을 또 추가로 동원했답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정보국에도 병력이 보강되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중전선 대응태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바논과 맞닿아 있는 북부 헤즈볼라를 주전장 삼고 남부 가자지구는 이제 그냥 견제만 하면서 이란 본토를 미국과 함께 타격한다는 삼각 전략을 지금 구사 중인데요. 군사적으로는 뭐 준비가 다 돼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경제적 인내심이 변수이다. 그래서 다중전선을 지금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수개월간 지속할 경우에는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전쟁터에 묶여 있고 그리고 지금 하이테크 기업들의 해외 유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더 악화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탄약이나 미사일 지원 속도가 예전보다 빠르지만은 헤즈볼라가 하루에 수천 발의 로켓을 또 쏘아올 경우 이제 아이언돔의 핵심 요격 미사일이 타미르 생산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위험이 있고요. 뭐 다른 방공 미사일 자산도 마찬가지고 결국 방어 능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북부와 남부에 동시에 이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인프라도 지금 포화 상태이고요. 이란은 이제 혼자 힘으로 한 2, 3주 정도는 뭐 다중전선을 이끌 수 있는데 그 위는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다중전선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 핵심은 미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빨리 이란을 무릎을 꿇리냐. 그래서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의 젖줄을 끊어주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략적 입지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중동 내 이스라엘의 전략적 입지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압도적 패권 확보, 심각한 외교적 고립.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이란의 핵미사일 전력 괴멸, 이게 그리고 최고 지도자 제거까지 된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핵미사일까지 제거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실존적 위협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름 전기를 맞고 됐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그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런 순위파 국가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제 위협이 아닌 안보 우산으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수교도 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구상했던 아브라함 협정 구도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위주의 질서, 이스라엘 중동의 패권을 갖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겠죠.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주권권 국가에 대한 불법적 침략을 일삼는 세력으로 규정해서 강하게 비난하겠죠. 그리고 국제기구나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해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에서도 이스라엘을 아까 안보의 우산으로 인식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란의 약화는 반기겠지만은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이스라엘과 아주 친하려들지는 않고 거리를 두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까지 괴멸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패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개인으로서는 더 연락이 없는 거죠. 이란의 위협을 끝낸 유일한 지도자 이런 명분을 얻어서 국내 이제 정치적 위기를 모두 다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우익 세력들, 극단주의 세력들과 연정은 더 강화할 것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군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나름대로 결속력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번에 천궁2가 UAE에서 실제 전투 상황에 투입되면서 관련 방상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천궁2라는 것은 이제 국산 중거리 방공 체계를 말하는데, 천궁1은 항공기를 잡는 미사일이고, 천궁2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천궁2가 중동에서 첫 실전을 거뒀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천궁2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전력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천궁2를 이제 배치한 아랍에미리트 UAE 측에서 확실하게 우리 측 문의에 대해서 이번에 교전에 참가했냐 물은 데서 확답은 안 하고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교전 사실이 있다 이러면서 인정을 하면서 전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천궁2 2개 포대가 있는데요. 한 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4기로 꾸려져 있고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요격 미사일을 최대 8발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포대에 최대 32발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천궁2 2개의 포대 중에 하나는 UAE가 교육훈련용으로 한국 공군에서 빌려간 포대입니다. 이 포대가 요격작전에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현지에 UAE 현지에 교관단과 기술진이 가 있는데 이들 인력은 이제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개 포대는 이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지금 천궁 다깅 레이더를 지금 개량했는데 현재 이제 테스트 중이라 가지고 이게 참가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아직 UAE 측에서 가타부터 확답 내린 건 아니고, UAE 국방부에 따르면 이제 4일 현재 UAE로 날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534발을 탐지해서 이 중에 494발을 요격했는데, 천궁이 2가 다 요격했다는 게 UAE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국 자산이 다 투입이 돼서 이렇게 요격률이 한 9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날린 순항미사일 18발은 모두 요격했다고 하고요. 천궁2의 이제 정확한 교전 데이터는 나중에 UAE 측이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방산업계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천궁2 체계와 요격 미사일의 추가 주문을 기대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바레인이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바레인에 미국 5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바레인이 천궁2에 관심을 가진 것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톰 샤프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 RUSI라고 되게 유명한 연구소인데, 여기 이제 연구원이 BBC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이제 상대적으로 방공 능력이 취약한 바레인을 매력적인 표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집중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냈는데, 이참에 이제 바레인이 천궁2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의 패트리엇, 특히 팩스리 MSE가 굉장히 좋은 미사일인데, 주문이 많이 밀렸고, 미국이 지금 물량이 아마 달릴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바레인에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천궁2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KF-21은 국제시장에서 어떤 급수의 전투기로 자리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요? 현지소는 이제 4.5세대가 맞는데요. 일각에서는 저피탐성, 그러니까 스텔스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저피탐성을 갖췄기 때문에 KF-21이 4.75세대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스텔스 5세대로 발전할 여지를 두고
처음부터 KF-21이 설계가 됐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자면은 오늘은 4.5세대, 사실은 4.75세대, 내일은 5세대 이런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F-21에는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라고 요거를 이제 줄이는 설계가 돼 있고요. 전파 흡수 도료를 일부 적용했고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보다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제 4.5세대로 취급을 받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는 굉장히 RCS가 적고요. F-15와 같은 이제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보다는 좀 많은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좀 더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하면 좀 더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 무장창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는 센서도 안에 이제 매립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라고 하면은 가속기, 그러니까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슈퍼 크루즈 기능을 갖춰야 되고 센서 융합이라 가지고 뭐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서 조종사에게 뿌려주는 이런 센서 융합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올해 이제 국방 예산에 스텔스 관련 기술 개발비 6,300억 원, 그다음에 차세대 국산 엔진, 첨단 엔진 개발비 8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맞춰지고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단계와 실제 전력화 단계는 해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KF-21은 어떤 장면을 보여줘야 구매국의 의사결정이 진짜로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예, KF-21은 이제 블록 1, 2, 3 이제 3단계를 해서 진화적 개발을 하려고 이제 처음부터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1은 올해 이제 끝나는데 공대공이 가능한 상태고요. 블록 2는 이제 공대지, 공대해 기능을 추가한 거고, 블록 2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당겨져가지고 2027년 상반기 전력화를 이제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 2 개발이 끝나면 10종이 넘는 국산 공대지 무장이 통합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천룡이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이제 블록 2를 개발하면은 몇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은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해서 공대지, 공대화 임무를 추가하는 게 있고, 자동 비행 추적 기능이 필요하고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2호 TGP라는 새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1과 2는 하드웨어의 차이가 작고 소프트웨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1에서 2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있고요. 해외 국가들은 블록 2의 진척을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당장 전투에 투입할 기체인데 미래에 대한 보장만으로 선뜻 돈을 내고 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블록 2 단계에서 본격적인 입지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21이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라고 본다면 해외 고객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업그레이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예, 구매자의 이게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전력이 시급해서 어차피 스텔스 전투기는 뭐 꿈도 못 꾸는 이런 단계니까 제공이나 대지 공격, 채상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이제 KF-21에 관심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블록 2에 큰 관심을 보이겠죠.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3일, 현지 시간 3일,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양해각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시적인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필리핀보다는 형편이 나은 국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국가, 이 쩐이 많은 국가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더 높게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텔스와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산유국이 이제 많은 중동에서는 KF-21을 이제 단순하게 수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블록 3나 6세대 개발에 공동 개발을 참여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국의 방산도 키우고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지난달 25일에 UAE를 방문해서 방산 분야만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을 확정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과 UAE는 단순하게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이런 원칙을 담은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KF-21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동남아에서 전투기 선택은 성능만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 좌우하는데 KF-21이 동남아 지역 공군의 현실과 가장 잘 맞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카탈로그상 성능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전투기를 많이 띄울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F-21이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다른 경쟁 기종보다를 제치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꼽히는 이유는 경제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카이에서 만든 이제 T50 계열을 운용하거나 운영 중 예정이죠. 그래서 KF-21을 또 살 경우에는 카이의 기존 군수 지원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는 부품 하나 구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미 이제 나름 최적화한 공급망을 갖췄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즉시 부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투기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무장을 통합할 경우에 미국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KF-21은 그보다는 자유롭게 통합,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의존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하는데 KF-21은 이런 전략적 자율성 요구에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제 MRO 센터를 건립하거나 기술 이전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파트너의 지위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국가 산업 발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겠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KF-21은 시간당 비행 비용이 좀 다른 나라 전투기보다 쌉니다. 그래서 F-18과 같이 쌍발 엔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유지비는 하나인 F-16 정도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쌍발 엔진을 가질 경우는 엔진 하나가 꺼져도 하나로 이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들 섬이 많은 국가, 바다가 많은 넓은 전투 환경이기 때문에 쌍발 엔진 큰 강점을 갖고 있는데 게다가 또 유지비도 쌉니다. 그래서 카이가 이제 KT-1, 그다음에 T-50, FA-50, KF-21 기초, 고등, 전술 입문, 전투기 이런 이제 4단계의 그 전력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일체형 사이클을 이제 구축할 경우는 조종사 교육 시간도 단축하고 훈련 비용도 확실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강점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먹힐 것이라고 또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외신이랑 그다음에 X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전황을 파악하느라 지금 되게 바쁩니다. 되게 바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그것도 그만큼 또 많은 인명이 다치고 죽는 피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전쟁이 많아지고 분쟁이 격해지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와서 모두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